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정치권과 언론계 공산당 기관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무지하게 덥죠 요즘. 그러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위에서 과천 중앙동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공산당 기관지 매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국민들이 뭐 판단하시지 않겠냐고 즉답을 피했는데 일단 이 공산당 신문방송 기관지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발언보다는 사실 언론 장악이라는 게 해소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어제 나왔던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 중에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것은 뭐 특정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기계적인 균형을 갖춰야지 언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특정 정파의 주장만을 노골적으로 선전해주는 이런 방식을 그냥 무대책으로 다 허용해라. 라는 것 또한 공정한 방송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비유법을 곁들여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공산당 기관지 비슷한 신문 방송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공산당 기관지라는 단어 자체와 특정 언론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다만 이동관 후보자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코 뭐 방송이나 언론에게 윤석열 정부 잘하는 것만 보도해 달라, 윤석열 정부 칭찬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등을 보면 뭐 MBC나 KBS의 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당 성향의 출연자가 1명 나올 때 야당 성향의 출연자가 14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1대 14. 네, 이게 뭐 1대 2나 1대 3도 아니고 1대 10 이상을 넘어가 버리는 것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기계적 공정성. 민주당 인사가 나와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상대편에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로 뭐 이동관 후보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정 언론을 콕 집어서 윤석열 정부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인가요? 이렇게 논평을 했던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것이다. 뭐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들었던 이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 작태에 치가 떨린다, 뭐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 장악과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얼마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죠. 문재인 정부 때 KBS의 고대영 사장을 해임했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기자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미치겠네 라고 하면서 점수 조작을 사실상 지시하고 압박했다라는 게 가처분 판결에서 판결문에 다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을 하고 언론 탄압을 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나 저희에게 방송 장악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날 지명 일성을 보면은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 같은 세계적 공영방송이 우리나라에도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그냥 BBC나 NHK가 아니라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 뒤에 국제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거 두고도 이른바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 남는 KBS1은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만들려고 뭐 그런 마음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의심 이런 게 지금 언론계나 야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아직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와 따로 상의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예측하는 게 좀 섣부릅니다. 네. 다만 지금 수신료 2,500원을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데 네. 분리징수 내지는 수신료 폐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 지지층도 절대 다수가 이 수신료 2,500원 안 내는데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KBS는요, 뭐 네. 정치 편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2,500원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시안적으로 네. 이 TV의 뭐 거치 여부라던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네. KBS라는 공영방송이 과연 어떻게 국제적 위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건전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박성중 의원 지금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데 라디오에 나와갖고 KBS 1이나 EBS 빼고는 민영화 검토해야 된다, 할 때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당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 의견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우리 박성중 의원이 네.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과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네. 이 의견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나 이 원내 대책회의, 네. 의총 차원에서의 당론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찍 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들어서고 네. 각 공영방송에 대한 뭐 성과 지표 측정이나 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나름 공영방송에서도 자구책이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좀 시간을 두면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지자들한테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KBS 사장이나 MBC 사장 여기 경영진은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답변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사장 교체를 하려고 했다면 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고 불법적으로 뭐 누군가를 흔들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내해오고 감내해왔던 것이고 네. 방통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절차대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인위적으로 뭐 이사진을 교체한다, 뭐 사장을 교체한다 그런 구상까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 회의 소집 요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방통위원이 위원장 포함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3명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명만 요구를 하면은 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3명으로 늘리게 되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3명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고 임명을 안 해주게 되면 방통위가 2명만 위원이 남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동관 방통위 무력화법을 발의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 법안 발의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민주당의 몽리 내지는 네. 꼼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방통위 식무나 법안까지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 네. 여야 간의 협치나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강대강 대결만을 부추기는 아주 나쁜 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네. 어떤 일말의 관심조차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네, 뭐 말씀이군요. 조승래 의원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네. 내부에서도 큰 공감대를 못 얻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인정할지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해갖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좀 끌면은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냥 지금 KBS, MBC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책골을 한 3골 정도 넣는 자책골 해트트릭을 하는 꼴이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네.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9대0의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네. 헌재에서 9대0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탄핵이 무리하다는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또다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되자마자 탄핵안을 밀어붙인다? 네. 이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KBS, MBC가 얼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얼마나 자기들 편이면
총선까지 이거 방통위원장 탄핵하면서 지켜야 될 정도인가라고 국민들 앞에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책골을 과연 넣을까 싶은데요. 만약 시도한다면 네.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해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이상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네. 강제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 그러니까 자책골 해트트릭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아무튼 이동관 방통위 무력화법이 발의가 되고 아직 임명 취임하지도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까지 결사반대, 극구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저항을? 근데 저는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 관련된 법안 80여 가지를 네. 민주당이 지난해에 다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지난해에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도 질타를 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흠집을 내겠다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정부나 여당에서 네. 뭔가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도 네. 이 민주당의 어떤 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낙관하면 안 되고 네. 더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네. 민주당에게는 큰 족쇄가 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거에선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대강 대치가 형성되어야만 네. 사법 리스크 관련된 뉴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네. 민주당의 이 같은 지지율 정체 현상, 또 지지율 박스권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저희 국민의힘도 너무 이재명 대표를 믿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는 이상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도 더 혁신하지 않아도 이재명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네. 국민의힘도 이재명 효과에 기대지 말고 이재명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네. 이런 채찍질을 제가 저희 스스로에게 좀 때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것인지 이재명 리스크가 국민의힘과 여당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존재가 국민의힘에 그렇게 호재, 복이라면은 안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총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10월 사퇴설이니 12월 위기설이니 나오는데 10월이나 12월에 물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총선 승리만 놓고 보면 진짜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까지는 진두지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네. 속내예요. 그저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민주당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의 영역에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근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돈을 줬다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은 모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이 흔들리고 있고 그 배우자의 라디오 인터뷰나 네. 변호인들이 재판장에서 나온 진술을 보면 심경이 바뀐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려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배우자부터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이 아니라 이화영 회유와 압박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을 차단하겠다라는 눈물겨운 이재명 일병 구하기인데 저는 큰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 하나를 잃는 셈이지만 그래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는 진실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네.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죄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나 특가법상 뇌물이 1억 이상이면 징역 네. 10년 이상이거든요.
무기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랑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랑 업무추진비 내역 좀 공개하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겨서 대검에서 2차례에 걸쳐서 갖다 줬는데 이용 시간이랑 뭐 상호 어디서 먹었는지 뭐 이런 게 지워진 상태로 이렇게 영수증들을 제출을 해서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게 뭐냐 왜 이것만 지워졌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영수증이 오래돼서 휘발돼서 그렇다라고 하니까는 또 일각에서는 아니 휘발됐으면 다 휘발돼야지 왜 그 이용한 시간이랑 상호명만 휘발되냐 그리고 대검 구내식당에서 먹은 영수증은 왜 휘발이 안 되냐 뭐 다른 영수증이냐 뭐 이러면서 뭐 휘발 요게 요즘 상당히 좀 뭐 논란과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요. 네.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네. 상호와 시간은 가리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그 사람만 그러니까 신원이 특정되지만 않게 공개하라는 게 법원 판결 취지 아닌가요? 민주당의 해석인데요. 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상호와 시간은 가리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호와 시간은 가린 거고요. 영수증이 휘발되었다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네. 상호와 시간만 휘발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영수증이 이제 좀 훼손된 것들이 있어요. 상호 시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가린 것이고 네. 나머지 부분도 이제 오래되면 영수증 모아 보면 좀 날아가지 않습니까? 잉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을 때 이게 보관하다 보니까 날아간 부분을 임의로 검찰이 그거를 또 법무부에서 네. 적어서 쓰면 이거 수정했다고 뭐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우리는 제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된 영수증 같은 경우는 휘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상호나 네. 시간을 가린 것 부분을 휘발되었다고 말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발언을 왜곡해서 어떻게 상호랑 시간만 휘발될 수 있느냐라고 비꼬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고발을 한 것이고요. 명확하게 판결 취지에 따라 네. 해당 부분을 가린 것과 일부 오래된 영수증이 휘발된 사안은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 한동훈 장관이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시간을 가리라는 게 법원 취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는 가려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지 보냈다는 그 말씀인 부분을 거예요? 가지고 유독 그 부분만 휘발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장관이. 그러니까 말을 섞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러는. 의도적으로.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주차장 붕괴 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해 갖고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그러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뭐 이런 이권 카르텔 깨부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야 하는데 그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가지고도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정권에서 일어난 거는 정권 책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 아파트 부실 공사도 문재인 책임이냐 뭐 왜 남탓만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참사에 대해서는 네. 뭐 국무조정실이나 뭐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네. 이 책임자들에 대해 엄벌을 취하는 조치 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문제가 되는 부실 시공 아파트, 네. 뭐 저도 순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할 수 네. 있으니까요. 다만 보강 철근이 현저하게 부족한 그 아파트들은 2017년부터 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고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내내 뭐 나라 빚을 400조 이상 늘리면서 네.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이제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정치를 그렇게 속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5년 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역사의 평가를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이런 일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왜 유독 이렇게 허술하게 LH와 관련된 부동산이나 아파트 관련 비리들이 많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네. 원인을 알아내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철저한 뭐 감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팩트를 지적을 당하니까 아픈데 지적당하니까 뭐 반발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가 한 600조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더 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이건 자기들이 잘못은 다 실컷 저질러 놓고 돈 펑펑 써놓고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니까요. 네. 뭐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